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재미있고 편하면서도 유익하고 매우 교양적인 내용까지 포함하고 있는 훌쩍 떠나보는 역사 여행을 진행할 한국사 정민혁이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 너무 반갑고요. 저희가 이번 강좌에서 여러분들과 해보고 싶은 내용은요. 사회, 경제, 문화 이 세 가지 테마를 가지고요. 고대라고 하는 것은요. 삼국시대부터 남북국 시대 그리고 사실 남북국 시대 살짝 거쳐서 고려 등장 전에 후삼국 시대 나오죠. 그 무렵까지 그 시대의 사회, 경제, 문화 그리고 중세라고 하는 것은요. 고려를 얘기해요. 고려. 그래서 중세의 사회, 경제, 문화 그 당시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고 어떻게 장사했고 어떻게 무역했고 뭘 가지고 교역했고 화폐는 어떻게 썼고 이런 내용들이죠. 문화는 뭐예요? 역시 불교하고의 깊은 관련, 그리고 유교하고의 관련 이런 것들을 사진을 통해서 따끈따끈한 사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눈에 쏙쏙 들어오고 이해가 잘 되게끔 그렇게 진행을 하려고 그래요. 그렇게 해서 고려가 끝나면 조선은 뭐죠? 역시 전기는 근세, 후기는 근대 태동 이러거든요. 그래서 조선시대의 사회, 경제, 문화까지 이렇게 하려고 그러고요. 제목은 제가 훌쩍 떠나는 역사 여행이라고 잡았습니다. 가장 편안한 제목으로 잡아보고 싶었고요. 이 사진은 어딘지 아세요, 여러분들? 서울에서 지하철 타면 찾아다닐 수 있는 역사 유적이 매우 많고요. 그 중에 대표적으로 어디? 경복궁, 경회루죠. 경복궁, 경회루. 박정희 정권 때는 여기서 연회를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수많은 미술사학자들, 건축사학자들, 역사학자들이 반대했대요. 건물이 노후돼서 힘들다. 하지만 연회를 강행하기도 했다라는 그 건물이고요. 밤에 찍은 겁니다. 밤에 훨씬 멋있어요. 그래서 훌쩍 떠나보는 역사 여행이라는 것은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시험 문제 맞추려고 초, 중, 고, 대 공무원 시험, 한국사학능력 검정시험, 성인 돼서도 정답 맞추려고 달달달달 외우는 국사 많이 했죠. 그런 국사는요. 재미도 없고 따분하고 그리고 시간 가는 거 정말 답답하게 느껴지고 싫죠.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들이 앉아서 편안하게 이야기를 듣고 화면을 바라보고 있으면 머리에 쏙쏙 들어올 수 있게끔 그래서 역사교육의 본래 지향점, 교양을 키우고 사고력을 키우고 생각하는 힘을 키우고 이런 데 포인트를 둬서 한번 편안하게 진행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은요. 졸지 마시고 천천히 또박또박 따라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천천히 한번 가볼게요. 갑니다. 자, 제가 이제 제목을 이렇게 잡았어요. 역사. 왜 알아야 할까? 제가 이제 항상 물어봐요. 어린 학생들부터 시작해서 성인들까지 제가 다양한 연령대 학생들을 많이 가르쳐 봤는데요. 왜 공부해요? 왜 알아야 해요? 이렇게 얘기하면 어떤 답이 나오죠? 일단 기본적으로 수능 준비하는 학생들은 대학교 잘 가야 되니까요. 수능에서 국사가 필수니까요. 공무원 준비하는 학생들은요. 공무원 한국사 20문제 맞춰야 되니까요. 공기업 준비하고요. 기타 다른 기업 준비하는 학생들은요. 한국사 능력 검정시험 1급 받아야 하니까요. 사실은 현실적으로 우리나라에서 국사를 공부한다, 역사를 공부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항상 그런 시험 대비용에 국한되어 왔죠. 그래서 저는 사실 이번 강좌가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저도 지금까지 시험 대비용 국사를 중심으로 많은 시간 동안 학생들과 함께 했고 많은 책을 썼고 많은 강의를 해왔죠. 근데 강의하는 제 입장에서도 한국사를 전공한 특히 제가 볼 때는 너무 재미가 없고요. 지겹고요. 양이 많고요. 따분하고요. 어려워요. 시험용 한국사가 만만치가 않거든요. 우리는요. 여기서는 좀 더 수험 한국사가 아니라 수험 한국사 말고 실질적인 이런 표현을 써볼게요. 제가 지혜를 주는 국사, 실질적인 삶의 지혜가 되겠죠. 굳이 얘기한다면 삶의 지혜를 준다라고 하죠. 이 삶의 지혜라는 게 바로 교양을 얘기하는 거죠. 이런 국사를 해보겠다. 우리는 기본적으로 외워야 하는 골치 아픈 과목이다. 라는 선입견. 그 다음에 우리는 한국사 그럼 일단은
당당하고 자랑스럽게 위대하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근현대사의 아픔이 너무 크다 보니까 여기 지금 보세요. 일제 침략기를 드러내고 있어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우리 역사는 왜 이래요? 속상해요. 열받아요. 핍박받았던 부끄러운 역사 아니겠느냐라고 오해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제가 이제 항상 하는 얘기, 역사는요, 명과 암이 있죠. 한 개인의 인생에서도요, 명암과 고저가 있고요. 인간의 삶의 총화라고 하는 역사 자체도요, 결국에는 언제나 밝고 활기차고 뛰어나고 우수하고 자랑스럽고 위대하고 이런 면만 있지 않고요. 때로는 어때요? 다소 위축되고, 다소 어둡고 실패하고 굴절되고 이런 아픈 역사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항상 역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저희 선생님께서 옛날에 하셨던 말씀인데 종합과학이라고 얘기하죠. 인류가 만들어낸 학문 중에서 가장 뛰어난 종합과학이다. 그래서 부끄러운 역사가 있었다면 당연히 공부해서 이제 다시 그런 부끄러운 역사를 겪지 않아야겠죠. 네, 그렇게 준비하는 차원으로 역사를 접근하자라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역사를 왜 알아야 할까라고 한다면 저는 감히 이렇게 얘기하죠. 역사는요. 미래학이라고 합니다. 미래학. 과거의 사실을 공부함으로써 현재에 충실하고 현재에 충실함으로써 미래에 현명하게 대비하기 위함이다라는 뜻이죠. 아시겠죠? 네, 그렇게 진행을 하고요. 이런 관점에서 앞으로 여러분들은 저를 만난 것을 계기로 우리 한국사 공부, 역사 자체에 대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란다라는 의미입니다. 아시겠죠? 이제 우리가 외워야 돼요. 속상하니까 공부하기 싫어요. 네, 이런 시각보다는 못한 것은 못한 대로, 잘한 것은 잘한 대로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또박또박 따라올 때 나의 교양도 늘어날 것이고 사실은 역사라는 힘이 바탕이 되는 민족과 국가가 반드시 성장할 수 있고요. 국제관계에서도 국가 간의 경쟁과 국가 간의 합의와 외교 이런 모든 모습에서도 반드시 올바르게 자리매김할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한중일의 역사가 상당히 복잡다단하고요.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우리가 일본하고의 관계에서 자꾸 역사 문제가 뜨거운 화두가 되는 이유는 어디에 있죠? 바로 일본 기득권 세력, 일본의 극우 집단의 퇴행적이고 굴절적인 역사관 때문에 그렇고요. 그 부분을 그들이 절대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외교의 무대에서 국제사회에서 일본이 사실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고 진정한 강대국으로 성장할 수도 없을 뿐더러 동아시아의 여러 면들이 얽히고 설키고 굴절되고 자꾸 꼬이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역사관, 역사에 대한 신념, 역사에 대한 비전 이것은 매우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또 뒤로 조금만 가볼게요. 네, 제 사진을 좀 넣어놨네요. 그렇죠? 네, 지금이랑 똑같죠? 네, 지금이랑 똑같습니다. 제 이름은 정민혁이라고 하고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가이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저는요, 간단히 소개를 한다면 고려대학교에서 한국사학과 전공했고요. 정치외교학 부전공했고요. 그 다음에 수능 입시, 그 다음에 공무원, 한국사 능력 검정시험 관련해서 많은 강의했습니다. 오프라인 학원에서도 강의를 했고요. 그 다음에 EBS 강좌 현재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 스스로가 역사가 너무 좋아서 그중에서도 한국사를 주전공으로 택했고요. 제가 입학할 때 저희 학교는 한국사학과가 따로 있었죠. 그게 또 메리트가 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저에게도. 아시겠죠? 자, 뒤로 갑니다. 코스는요. 제가 아까 개괄했다시피 이때부터 고려를 거쳐 조선으로 가고요. 보다 학문적으로 좀 얘기하면 이 시기를 중세라고 합니다. 중세. 이 시기를 전기는요. 근세라고 하고요. 후기는요. 근대 태동이라고 하죠. 그래서 전기하고 후기를 나누는 분기점이 되는 사건은 뭐죠? 전기하고 후기를 나누는 분기점이 되는 사건은 뭐죠? 임진왜란이라고 하죠. 임진왜란. 이거는 사실 우리 입장에서의 좀 서술이고요. 객관적인 표현으로는
조일 전쟁이라고 하는 게 좀 더 정확하지 않겠느냐라고 설명을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사건은요. 1592년에서 약 1599년까지를 얘기하고요. 그러니까 후기라고 할 때는요. 시기적으로 얘기한다면 정확히 얘기하면 1600년도 이후가 되겠죠. 그렇죠? 1600년도 이후. 그래서 세기로 표현한다면 항상 17세기 이후로 기억을 하십니다. 알겠죠? 17세기 이후로. 자, 보시고요. 그 다음에 중세라고 할 때 경제, 사회, 문화 세 파트 역시 들어갈 거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항상 이분법으로 공부하는 게 기본 중에 기본이고요. 역시 전기하고 후기로 나눠요. 물론 학계 선생님들은 초기, 중기, 후기 이렇게 보시기도 하는데요. 일반적으로 편하게 접근할 때는 이분법으로 보시고요. 그러면은 이건 전기하고 후기를 나누는 기점은 어떻게 되죠? 네, 1170년 무신정변이라는 엄청난 사건이 있었어요. 요즘 특히 서양의 많은 학자들이, 한국사 전공하시는 서양인 학자들이 이 부분에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시다. 그래서 무신정변 이후를 후기라고 하고요. 무신정변 이전을 전기라고 한다. 이렇게 가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이렇게 기억하시고요. 고대는요. 네, 고대는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얘기하죠. 삼국시대. 고구려, 백제, 신라. 기억하시죠? 우리 한국인들이 본격적으로 우리 한국사에 깊은 관심을 보일 때 바로 광개토대왕, 백제 근초구왕, 신라 진흥왕, 고구려 장수왕 이런 왕들에 대해서 언급이 나오는 부분, 삼국시대가 되겠죠. 그리고 남북국 시대라는 시대가 열리죠. 남쪽의 통일신라, 후기신라라고도 하고요. 북쪽의 발해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남북국 시대라고 하고요. 남북국 시대 마무리되면 사실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명칭할 때 후삼국 시대라고 하죠. 됐죠? 그래서 삼국 시대, 남북국 시대, 후삼국 시대 이게 바로 고대에 해당이 되겠죠. 그렇죠? 고대에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경제, 사회, 문화 이렇게 테마는 항상 경제, 사회, 문화. 이번에는 제가 정치는 좀 뺐죠. 그 이유는요. 물론 우리 역사에서 정치사가 최고 핵심이자 중심인데요. 그나마 여러분들이 가장 관심이 있고 쉽게 접하고 익숙한 거. 그게 뭐예요? 그게 바로 정치사죠. 정치사. 그래서 정치사는 너무 익숙해요. 영화, 드라마, 책. 그래서 이번에는 미안합니다. 요 파트 중심으로 보겠다. 다음에 제가 다른 코스를 개발해가지고 가져올 때는요. 정치사도 재밌게 한번 해볼게요. 여러 가지 재밌는 거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드라마나 영화나 기존에 예언돼서 알려지지 않은 사건들을 중심으로 한번 해보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여행 코스는 이렇게 들어갑니다. 됐죠? 네. 자, 여러분들 그럼 이제 고대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고대 지도 보세요. 지도. 지도.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 저는 지도 안에 지금 가야를 체크해 놓고 있죠. 그렇죠. 저는 가야가 반드시 들어와야 된다라고 보는 입장이고요. 원래 가야를 완성된 고대 국가로 보지 않는 게 다수설이고 제도권사학에서 기존의 학설이었죠. 근데 이제 최근에 특히 새 대통령께서 가야사에 대한 관심도 보이고 계시고, 그리고 원래 여러분들 중에서도 많이들 계실 거예요. 역사 덕후들, 역사 좀 좋아하시는 분들은 가야에 대한 관심 깊이 갖고 계신 분들 많고요. 기존의 제야사학계에서도 가야는 반드시 고구려, 백제, 신라와 대등하게 경쟁했던 고대 국가 안에 포함시켜야 된다는 의견이 많이 있으시기도 하고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가야의 뛰어난 문화에 관심이 많고요. 가야는 우리가 대등하게 고구려, 백제, 신라와 경쟁했고 발전했던 나라로 반드시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도 안에 이렇게 체크를 했고요. 위치는 지도를 통해서 간단히 봐주시면 되겠고요. 일단 고구려라고 하면요. 이거는 지금 여러분들이 많이 보셨던 광개토 대왕비가 되겠죠. 이 광개토 대왕비는요. 참고로 얘기하면 1870년 경
1870년경 네. 만주에서 발견됩니다. 이 사진에는 지금 안 나와 있지만 사람이 옆에 서 있는 사진도 있었고요. 사람 사이즈가 한 요 정도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이제 이 비석의 사이즈가 어느 정도 감이 오시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게 이제 광개토 대항비가 되고요. 뭐 고구려의 오몬한 역사에 대해서는 나중에 이제 정치사 할 시간이 있을 때 제가 또 잘 설명해 드릴 거고, 여러분들이 워낙 저보다 또 많이 아시니까 잘 아실 거라고 저는 보고요. 일단 고구려는 압록강 일대, 네, 그래서 여기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네, 우리 동북아시아 일대를 호령했던 대국으로 성장을 했죠. 그리고 백제는요, 여러분들 조금은 제가 조금 체크를 해보고 싶어요. 우리가 이제 백제라고 할 때는요, 전기 그러면요 한성백제 시절이라 그러죠. 한성이라는 건 지금의 송파, 잠실, 천호동, 하남, 강동구 일대. 네. 그래서 이제 우리는 한성백제 박물관도 개관을 했고요. 한강 유역을 근거지로 해서 한강 일대에서 번성했다라는 얘기죠. 당연히 백제가 한강 일대에서 뻗어나갈 때는 한강을 교도부로 해서 어느 쪽으로? 중국으로 진출이 용이했고요. 그래서 삼국 중에서 가장 문화의 개방성과 선진성과 수용성이 뛰어났던 국가다라는 얘기죠. 그렇죠? 네. 그리고 후기는요. 후기는 웅진, 사비로 천도했다라고 돼 있죠. 웅진에서 사비로 천도했다. 웅진은 지금의 공주를 얘기하고요. 사비는 지금의 부여를 얘기합니다. 웅진은 지금의 공주고요. 사비는 지금의 부여입니다. 부여. 됐죠? 그래서 고대 시대의 정치 상황이라 그럴 때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까지 나타나 있고요. 그리고 제가 백제에선 특히나 어디? 한성백제 시절을 강조하는 편이에요. 요즘 현재 대한민국에 있는 박물관들이 매우 좋은 곳이 많아서요. 깔끔하고요. 특히 좀 더울 때는요. 냉방이 워낙 잘 돼 있으니까 시간 되실 때 특히 송파, 강동구 일대 사시는 분들이라면 올림픽 파크, 올림픽 공원에 있는 한성백제 박물관에 가셔가지고 한번 꼼꼼히 둘러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학교에서 공부할 때 한성백제라는 말 자체에 대해서 익숙하지가 않았죠. 그러나 이제는 한성백제는 철저히 분리해서 인식하는 편이기 때문에 이렇게 봐주시기 바라고요. 신라는 여러분들 경주, 지금의 경북 내륙지방을 일대로 하여 번성했고요. 여기 나와 있는 건 신라 진흥왕 순수비가 되겠죠. 이건 바로 북한산, 비봉, 이 비석이 있는 봉우리가 되기 때문에 비봉이라고 하고요. 진흥왕이 한강 일대를 완전히 장악한 다음에 북한산에 올라 자신이 차지한 한강 일대를 내려봐요. 그래서 그걸 기념으로 세운 비석이 되겠죠. 현재 북한산 비봉에 있는 이 순수비는 당연히 모조품이고요. 6.25 때는요, 그 순수비 뒷면에 총탄 자국까지 남겨져서 그것까지 그대로 카피했대요. 모조품에. 진품은요, 국립중앙박물관으로 옮겨졌대요. 자, 가야입니다. 가야는 뭐 지금의 경남, 그 다음에 경북 일부, 경북 고령 이 라인들, 뭐 이런 데 걸쳐 있는 게 바로 가야가 되겠고요. 가야는 사실 흔적, 유물이나 유적지는 매우 많은데요. 문헌상의 근거가 약하죠. 문헌상의 근거가 약하다 보니까 정사로 포함시키는 것에 대해서 다소 약해왔죠, 지금까지. 그러나 이제는 가야사를 확실하게 인식해야 된다. 만약에 이렇게 되면은 삼국시대라는 표현 자체도 바뀌어야 된다는 주장이 나오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예전에 이미 단재 신채호 선생도요, 삼국시대라는 표현에 동의하지 않으셨어요. 이미 고대국가 시절에 삼국만이 아니라 다른 나라가 매우 많았다. 5개로 본다면 5국시대가 되겠고요. 5개 나라 이상이다라고 본다면 10국시대도 되겠죠. 네. 그럼 만약에 우리가 가야를 포함하고 하나, 바로 요 밑에 제주도 있죠. 탐나라고 있죠. 탐나. 498년에 백제에게 복속했던 탐나가 있는데요. 포함시키면 벌써 5개가 되겠죠. 그렇죠. 즉 기존에
기성사학에서 삼국시대, 삼국으로 규정하는 것에만 너무 치우치면은 우리 역사를 바라보는 시각이 좁아지니까 조금 더 넓게 봐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견해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일단 이 무렵의 정치 상황이라는 것은 이렇게 삼국을 중심으로 가야가 어깨를 겨루며 치열하게 쟁패를 펼치고 있었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자, 갑니다. 그리고 이거는 바로 통일신라 발해죠. 삼국시대가 끝나고 나서 여기는 남, 여기는 북쪽이 되겠죠. 그래서 바로 이 시대를 우리 뭐라 그래? 예전에는 항상 통일신라 시대 이렇게만 얘기했는데 이제는 그렇게 얘기 안 하고요. 남북국 시대라는 표현을 주로 써요. 여전히 학계에서는 남북국이라는 표현을 거부하시는 분들도 계시기는 하죠. 그러나 그것은 이젠 좀 더 정리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남북국 시대로 부르는 게 좀 무난하고요. 또 다르게 보시는 분들은 후기신라 시대라고 보기도 해요. 자, 이거는 사실 북한 학계에서는 옛날부터 후기신라라고 봤고요. 어떤 뉘앙스가 강한 겁니까? 신라의 통일이라는 측면에 대해서 부정적인 뉘앙스가 강할 때는 주로 이런 표현을 썼죠. 제가 볼 때는 객관적으로 남북국 시대라는 표현이 적합하지 않겠느냐라고 보여집니다. 됐죠? 즉, 우리는 해동성국이라는 칭호를 당으로부터 받았던 발해에 대해서 깊은 관심과 그 다음에 열정을 좀 가져야 되지 않겠느냐. 네, 저는 감히 이렇게 얘기합니다. 북쪽에 있는 역사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어쩔 수 없이 분단 상황, 여러 가지 외교적 문제 때문에 소홀할 수밖에 없었고 열정이 있었다 해도 현실적으로 공부하기가 좀 힘들었죠. 그러나 이제는 남북 화해 무드를 바탕으로 해서 발해를 중심으로 북쪽에 활발하게 펼쳐졌던 수많은 역사들, 고조선, 부여, 고구려까지 우리가 열심히 공부해야 될 시기가 이제 되지 않았느냐라고 생각하고요. 아직은 우리 학계에서도 발해는 블루오션에 해당된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고대 정치 상황이라고 할 때는 지도를 통해서 일단 이렇게 쉽게 여러분들께 인지를 해드렸습니다. 됐죠? 뒤로 갑니다. 특징 나오죠, 특징. 자, 전체적인 개괄을 해야 되니까 특징도 당연히 얘기를 할 텐데요. 제가 대표성을 띠는 내용을 가지고 딱 정리를 했어요. 일단 고대 국가가 되면은요, 정복 활동이 활발해집니다. 여기 제가 지금 세 개의 지도 자체를 올려버렸죠. 네, 땅 따먹기 경쟁에 뛰어들었다라는 얘기가 되고요. 당연히 우리 한반도에 존재했던 많은 나라들은 북쪽과 남쪽 여러 지역에 걸쳐서 특히 어느 지역? 한강 유역을 차지하기 위해서 영토 차지하기 위한 정복 전쟁이 매우 활발해지고요. 세계사 자체에서 정복 활동이 매우 빈번했던 시기가 바로 이 시기라고 볼 수 있고요. 여기서 여러분들 특징을 좀 이해해 볼까요? 정복 활동이라고 하는 것은요. 정복을 나선다라는 얘기는요. 군대를 지휘 통솔할 수 있는 강력한 권력자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 권력자가 등장했다라는 걸 보여주는 것이고요. 정복 활동이 많았다라는 것은 전쟁이 빈번했다라는 것이죠. 전쟁이 빈번했다. 그럼 여기서 전쟁이 빈번했다라는 것은요. 뛰어난 철제 무기가 존재했다라는 걸 드러내죠. 그렇죠? 철제 무기가 있었다. 그리고 왕권 강화라고 돼 있죠. 왕권 강화는요. 지금 제가 나타낸 건 뭐죠? 신라 금관이 되겠죠. 자, 왕권 강화는 강력한 권력이 구축됐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고요. 저는 금관을 통해서 이렇게 보여드리고 싶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왕권 강화는 정복 활동의 밑바탕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불교 수용이라고 돼 있죠. 반가 사유상을 제가 지금 사진으로 넣어놨고요. 우리 고대 국가의 특징에서 불교 수용은요. 뭘 드러내는 거죠? 사실 사상의 통합, 포괄적으로는 그 다음에 정복 전쟁을 통해서 넓어진 영토에 늘어난 백성들을 효과적으로 통치해야 되죠. 그 과정에서 뭐가 필요하죠? 역시 왕권 강화가 더욱더 필요해집니다. 왜? 불교라는 종교의 교리 자체가 왕권 강화의 명분을 제공한다라는 얘기죠. 쉬운 말로 얘기하면
왕, 즉, 불. 죽이 아니라 즉입니다. 즉. 왕, 즉, 불. 왕이 곧 부처님이야.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불교에서는요. 네, 기본적으로 인연과 인과 그리고 이걸 통한 윤회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즉, 내가 이번 생에 왕이 돼서 너희들을 지배 통치하는 것은 정당하다라는 논리를 만들어내야 되는데 불교의 교리의 기본을 적용하면 가능해졌다는 얘기예요. 내가 이번 생에 왕이 된 것은 지난 생에 나는 이미 선업을 매우 많이 쌓았고 그 선업들이 쌓이고 쌓여서 나는 이번 생에 왕 역할을 할 수 있게끔 혜택을 부여받은 사람이다 라는 뜻이에요. 혜택을 부여받은 사람이다. 그래서 내가 왕이 된 것은 정당하니까 너희들이 내 왕권에 대해서 도전하지 말고 나에게 충성을 다해라. 그래서 왕권 강화의 필수적인 사상으로 불교가 필요했고요. 사실 이런 측면은요. 누구에게도 초창기 기득권 귀족 집단들도요. 불교를 통해서 자신의 기득권을 강화하는 데 활용했겠죠. 네, 그래서 불교 수용은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띠고요. 이 불교는요. 여러분들 사실 우리 한국사에서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고대의 문화, 중세의 문화, 근세의 문화, 근대 태동기의 문화를 정리할 때도 불교는 계속 나오고요. 다만 조선은 어떻죠? 숭유억불이죠. 숭유억불 국가에서는 형식적으로는 일시적으로나마 불교가 억압돼요. 하지만 그때 왕과 민간에서는요. 여전히 불교의 전통을 완전히 지울 수는 없죠. 그래서 그때도 어떻게 불교가 발전되고 왕가에서는 어떻게 챙겼고 이런 모습들에 대해서 또 공부를 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자, 여러분들 여기서 이제 우리가 훌쩍 떠나야 될 역사 여행에 대해서 간단한 길라잡이가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다음번 2강부터 본격적으로 고대의 사회사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쉬었다가 뵙겠습니다.